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딜 가든 사람 대신 키오스크라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주문하게 됐고요. 온라인 예매를 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길게 줄 서서 고향 가는 열차 티켓을 구하던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KTX, SRT 같은 기차표 예매도 모두 온라인 예매로 바뀌었는데요. 예매 첫날 좌석의 10%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게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매와 결제라는 걸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난관이 생길 때가 있죠. 더욱이 티켓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에겐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티켓을 구하지 못하거나 겨우 입석을 구했다는 에피소드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선 웃돈을 언접하는 암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암표 거래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디지털 취약계층들의 소외감만 더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디지털 취약계층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9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산지 쌀값 등 주요 소식들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도시 농업인들을 위한 유익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023년산 조생종 벼 매입 가격이 정해지는 등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8개월 만에 20만 원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일자 조사한 통계청의 20kg 기준 산지 쌀값이 비추정 평균 가격으로는 전순 대비해서 1.2% 상승한 49,851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가격 단위였던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이게 51,172원을 나타내면서 이전 통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었다면 80kg 기준으로 20만 원을 지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단순 평균은 말 그대로 이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지 쌀값을 조사를 해서 이걸 업체 수대로 나눠가지고 평균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비추정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에 가중치를 둬서 작성하는 가중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중평균 가격, 그러니까 비추정 평균이 더 낮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쌀 유통량의 가중치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기권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경기권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많은 전남북 그리고 경남북의 산지쌀값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네. 가중평균 그러니까 비추정 평균으로 하면은 이게 단순 평균 가격보다는 좀 낮은 건데요. 이렇게 가중평균 가격을 통계청이 발표한 게 지난해 10월부터인데 어쨌든 이전 단순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은 2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평균 가격으로 80kg 기준 2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생산량 그리고 벼 매입 가격이 어떻게 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일단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수가 그렇지만 단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이 통계청이 최근에 2023년도 벼 재배 면적 조사치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추진에 따라서 올해 벼 재배 면적이 70만 8,041헥타, 그러니까 전년에 72만 7,054헥타보다 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평년 단수라고 보는 10아르당 520kg을 적용을 하면 368만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만생종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10만 8천여 농가 456만 4천여 마리의 소, 염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국 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2023년 하반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요. 일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공수위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일제 접종 기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인데요. 네. 이거는 공수위의 인력 수 정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는 1년에 2번 이렇게 일제 접종을 정해서 백신을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7년 9월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매년 4월과 10월 이렇게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접종 대상은 소가 9만 6천 농가에 409만 6천여 마리, 그리고 염소가 12,000여 농가에 46만 8천여 마리가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예방접종 후에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그리고 임신 말기, 그리고 7에서 7개월에서 분만일까지를 말하는데요. 네. 이때에 있는 소 중에 농가가 일제 접종을 유예를 신청한 것에서는 접종이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나 이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제 접종을 하고 나면은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하는 항체 형성률이 나오게 되면, 양성률이 나오게 되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나 하고요. 네. 또 재접종 명령이 또 내려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5개월 동안은 이제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다른 시도로 또 옮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하셔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이전에 좀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농협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벌초를 해주는 게 바로 벌초 대행 서비스인데, 네. 이 서비스 농협에서 지난 1994년부터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좀 놀랐는데요. 여기에 2021년부터는 스마트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편리성을 갖추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만 6천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솔깃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이 NH 농협 벌초 대행을 검색하셔서 이 앱을 스마트폰에 까시고 여기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농협이 또 22일까지 벌초 대행 안내 특별 상황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표번호가 02-2080-5417입니다. 네. 이곳으로 전화를 하셔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협의 전화번호를 또 확인을 하시고 이 농협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묘소 1기당 8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작업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정확한 비용은 해당 농협과 상담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번호 02-2080-5417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직접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벌쏘임 사고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예초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구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벌을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진한 향수나 화장품 그리고 검은색 계열의 옷은 되도록 피하시고 밝은색 계열의 긴 옷을 입으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일요일에 벌초가 예정돼 있는데요. 당국의 조언대로 갖춰 입고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네, 벌초 가실 때 잊지 마시고 안전장구 철저히 갖추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9월 가을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어떻게 가을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직은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한낮은 제법 더운데요. 그래도 또 이제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지났으니까 네. 가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모기가 많아서 농작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가을이라 좀 다양한 축제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있고 전국 단위에서도 농업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연계된 행사로 도시농업박람회와 농업기술박람회도 함께 열리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농업 관련 제품 그리고 도시농부들의 활동하는 모습 체험 활동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보거나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전 접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씨앗도서관에서도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나눔하기 위해서 또 따로 부스를 운영합니다. 네. 농업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씨앗도서관 부스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과 직접 이 토종 씨앗 나눔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네. 좋은 기회겠어요. 도시농부들께서는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가보시면 정보도 얻고 체험도 하고 또 관장님도 만나고 씨앗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 농업을 위한 박람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도시 농업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도시농업은 일반 판매를 위한 상업농과 달리 작업을 위한 농사를 의미합니다. 네. 주로 이제 텃밭 농사를 의미하는데요. 용어로도 허티컬처라고 해서 일반 농업인 에그리컬처하고 다릅니다. 네. 영어로는 의미하면 일반 상업농은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텃밭 농사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작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넓은 토지와 좁은 토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전문 농업인이 하느냐 또는 일반 시민이 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요. 또 국가나 지자체도 도시농업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텃밭 제공이나 교육기회와 같은 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도시농업은 기존 관행농업과 달리 친환경 생태농업을 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검정 비닐을 이용한 멀칭도 금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서 확대돼서 요즘은 양봉, 곤충, 심지어는 이제 반려동물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폭넓게 확장돼 있네요. 네. 친환경 농업 때문에 도시 농업 인구도 늘었다면서요? 네. 친환경 생태농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통해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농촌 지역의 귀촌인을 위한 또 도시농업 관련 교육 과정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들의 불신도 많이 사그라드는 것이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효과인데요. 어떻게 농약도 없이 비료도 쓰지 않고 농사를 하느냐는 불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직접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고 좀 어렵다는 거,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네. 것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도 좀 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후 온난화에 대한 친환경적인 농업 방법이 도시 농업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농업인들도 이것을 좀 따라하는 그런 이제 시각과 실천 방법 내용의 변화를 자극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친환경 농업인들을 지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늘었다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 농업이 늘면서 또 좋아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도시 농업의 등장으로 농업 인구가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농업이 소외된 산업에 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도시 농업인이 농업 인구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커지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도시농업지원법에서 다루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죠. 네. 텃밭을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초창기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이 도시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고 경쟁자로 취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의 공감대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만들어 나가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땅은 또 부족하다면서요. 네. 텃밭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그렇죠. 네, 초창기 이런 땅을 확보하는데 정책에 좀 주안점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요. 네.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녹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공간을 텃밭 농사로 제공할 경우 또 이것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수가 공유할 공간에 개인들이 이렇게 사유하듯이 농사를 짓는 것에 또 비도시 농업인들의 반대도 많았고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상태입니다. 사례로 이제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을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반대하는 일이 실제 수원시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도시농업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양재동 AT센터에서 행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나의 조그만 텃밭이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함께 힘도 모으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265번님. 봄에 수확한 감자가 싹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하셨어요. 네. 감자를 6월 말에 수확을 하면 한 2달 동안은 감자 스스로가 휴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싹이 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달이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장을 보통 0도에서 4도 정도에 네. 보관을 하시면 이런 싹이 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6866번님 대전인데요. 단감 열매가 여름에 다 떨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하셨어요. 좀 그 감이라든지 열매 과수 작물들 같은 경우는 영양이 부족할 경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열매를 남겨두고 다 떨굽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과수 작물들은 열매 맺고 나서 가을에 낙엽 지기 전에 한번 또 감사걸음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질소 중심으로 감사걸음을 하고 그게 겨울날 동안에 이 감나무의 양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눈을 틔우고 또 이제 이후에 맺을 과일에 대한 양분을 비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걸음을 해야 되고요. 또 이른 봄에는 칼슘하고 칼륨질 중심으로 해서 또 걸음을 또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무가 스스로 영양을 비축해서 과일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경우는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나무에 좀 영양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3436번님 앵두나무 매실나무 심은 지가 3, 4년이 됐는데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보리수 복분자나무 전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
보통 나무 묘목으로 이렇게 심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이후에 관리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가을에 거름을 준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봄에 거름 주는 거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네. 또 전지 전정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의 수형을 잡아주는 작업인데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잎들이 광합성을 고루할 수 있도록 가지를 벌려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네.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무마다 이렇게 수형을 잡는다든지 전지 전정 작업하는 작업은 조금 나무마다 다르거든요. 시기가 각기. 다 달라요. 시기는 비슷한데요. 네. 수형의 모습이라든지 어느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 왜냐하면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닿는 그 대추와 같은 나무도 있고 네. 2년생, 3년생에 또 열매를 닿는 또 다른 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 전정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각 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보리수 복분자 나무 전지는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알려주세요. 낙엽이 다 지고 나서. 아, 예. 그래서 그거는 나무마다 이렇게 낙엽이 지는 시기가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래서 보통 겨울하고 2월 사이에 모든 전지 전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상분님, 저는 고향에 체리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요. 3년이 되었는데 체리가 안 열리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순 쪽은 잎이 말라요 하셨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뭐 사과라든지 배 이런 과수나무들이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장미나무에 오는 그런 이제 양분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병해라든지 이게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3년이 되었는데 안 열리는 부분은 아까 전지 전정 작업을 통해서 수용을 잡아줘서 잎사귀들이 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지를 좀 아래로 늘어뜨려 준다든지 네. 아니면 나무의 중심 지역에 전지 전정 작업을 해서 햇빛이 나무 깊숙하게 들어오도록 그걸 햇빛 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이런 햇빛 작업들을 우물이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6334번님. 레몬 씨앗을 싹을 틔어 6년 정도인데 어른 키만하게 자랐는데 꽃도 피지 않고요. 열매도 달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오늘은 유난히 나무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그러게요. 제 약점이기도 한데. 네.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되게 야생의 형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감나무에서 열매 먹고 단감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네. 고엽나무가 열리고요. 네. 또 유자의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탱자나무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야생형으로 돼서 야생형은 훨씬 더 결과가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이게 씨앗으로 심은 레몬이 정확하게 레몬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양 관리라든지 수영을 잡아주는 관리를 통해서 한번 열매를 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0419번님, 대파에 애벌레가 많아서 대파잎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셨네요. 네. 대파에 오는 벌레는 네. 되게 이제 땅 속으로 오는 파리가 있고요. 고자리파리라고 하는 고자리파리요. 네. 그다음에 잎에 오는 이제 굴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대파 안으로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고자리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해 주시거나 처음에 그 거름을 하실 때 네. 완숙태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숙대비요. 네, 둘 다 파리잖아요. 네네네. 네, 고자리파리, 굴파리. 예. 그래서 이런 그 완숙되지 않은 퇴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냄새에 많이 끌려서 오는 해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은 완숙태비를 활용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미 왔다고 한다면 이제 살충제를 통해서 소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36번님, 도라지는 언제 캐서 먹는 건지요? 네. 도라지는 지금 한참 이제 씨앗이 맺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씨앗 부분을 이제 말리고 나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캐서 드시면 됩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군요.
네, 이상부님, 저희 텃밭에도 메뚜기가 엄청 많은데요. 메뚜기 퇴치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밭이 아마 이제 그 논 근처에 있으신가 봐요. 보통 이제 메뚜기가 벼메뚜기라고 해서 네. 논에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텃밭에 메뚜기가 오면 사실은 우리가 심는 작물들은 메뚜기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벼잎이나 아니면 네. 벼처럼 생긴 풀들을 주로 좀 먹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메뚜기 중에서도 방앗개비하고 비슷하게 생긴, 방앗개비보다는 약간 짤퉁한 그런 메뚜기가 있는데 섬서구 메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교미기라서 번식기를 좀 맞이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게 이렇게 좀 같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또 이제 배추나 무잎도 갉아먹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약을 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그 풀들을 주변에 있는 풀들을 좀 잘 깎아서 얘네들이 이걸 도약대로 이용해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풀들을 좀 잘 깎아주시고 그다음에 메뚜기가 오전에 이슬이 마르기 전까지는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날지를 못해요. 네. 날개가 마르지 않아서. 좀 젖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잡는 게 좋고요. 살충제는 굉장히 독한 살충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 좀 피하고 일일이 잡아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좀 이슬이 맺힌 이른 시간에 네. 어릴 적 추억도 떠올리실 겸 메뚜기 잡으러 밭으로 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38번님, 대추나무 심은 지 3년이 넘었는데 키도 크고 꽃도 많이 피었는데요. 또 같은 질문이세요. 대추가 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부여회를 갔는데 부여 지역에서도 보니까 대추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 나온 품종이 이제 사과대추라고 보통 말려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과로 먹는 그 대추나무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심으셨는데 그 농가분들도 다 고민하는 게 3년 잘 달리다가 3년째 되니까 안 달리더라. 네. 이런 고민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봤더니 네. 그렇게 이제 대추를 다 딴 이후에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시고 처음 심어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꼭 대추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거름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거름을 감사 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 줘서 고마워하는 감사의 의미로 네. 주는 걸음이라고 감사 걸음이라고 하는데 감사 걸음도 해주시고 봄에도 또 다시 한번 또 걸음을 해주셔서 영양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대추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달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정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또 겨울 동안에 전정 작업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3763번님, 호박은 수꽃을 따서 암꽃에 수정을 시키는데 박은 일부러 수정시키지 않아도 달리더라고요. 확실히 벌이 많이 사라진 걸 느껴요라고 하셨네요. 네. 직접 이렇게 손으로 수정을 하셨나 봐요. 네. 네, 대단하신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날라주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지 않고 수분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인공 수분을 하는데 대개 밭꽃은 밤에 핍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박각시나방이라든지 이런 나방류가 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정시키지 않아도 아마 이런 나방류들이 날아와서 아마 열심히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7882번 쓰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예, 여기는 경북 문경 네. 점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3년째 네. 한 8평 정도 되는 곳에 네. 짓고 있는데 아무것도 잘 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요. 네. 아직도 전혀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관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들 직접 인사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떨려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예, 다른 것보다 제가 김장 배추를 3년째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줘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깨끗하게 잘 올라오고 있던데. 네, 정식하신 지 예, 한 17일 정도? 17일 정도 지났어요. 네네. 네, 이제 모종 심은 이후에 새로운 잎이 나왔죠. 네네. 네, 이제부터 이제 웃거름 주셔야 될 때입니다. 웃거름. 네네. 그래서 웃거름이라면은, 퇴비로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물비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면 물비료로 네. 주셔도 되는데요. 배추는 초기 생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웃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네. 고구마를 제가 심었는데, 그 전해에 다른 분이 심었는데, 알이 거의 안 달렸다고 걱정하시던데, 제가 그래도 심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제때 심기는 심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 손가락 3개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되던데, 이것을 언제까지 뒀다가 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시기가 있나요? 네.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 잎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이렇게 박힐 때 그때 캐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고구마 밑이 잘 안 들었으면 잎들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고구마 잎이. 예. 네, 그래서 고구마 잎을 많이 들춰주시고 고구마 예. 잎들도 많이 따서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네. 관장님 한 가지 더. 네. 하세요. 네, 배추 있잖아요. 조선 배추라고 여기 경상도에는 단배추, 그게 고소하거든요. 맛있어서 뿌려놨는데 네. 그것도 약을 쳐야 될까요? 대개가 열무나 이런 것들 해놓으면은 굉장히 뻣뻣하게 이렇게 자라던데 5cm도 안 자라서 그렇게 뻣뻣하던데 네. 이 배추도 지금 뭘 또 관리해줘야 될 게 있을까요? 벌레가 많이 왔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왔는데 네. 예, 다른 걸 해줘야지 잘 자랄까요? 네. 벌레가 아직 안 왔으면 또 문경이면 또 서늘한 지역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벌레들이 아직 극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웃거름 정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웃거름. 네네. 그리고 이제 조선 배추의 경우는 포기가 속이 안 차거든요. 네네. 예, 속이 안 차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이렇게 속이 차면 벌레들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잎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웃거름으로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진딧물이가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물 관리도 주기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약을 안 친다고 해도 항상 이렇게 쳐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김장배추 네네. 같은 경우에도 그 희석 비율이 약마다 보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건 어떻게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2리터하고 5리터짜리 통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쉽게 좀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농약이나 이런 걸 구입하실 때 그 자재상에서 계량용 컵이나 스푼이 있거든요. 네네. 네. 스푼을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인 것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이렇게 주사기, 주사기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주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보통 이제 5대 1이다 그러면 물이 4고요.
예. 약이 1입니다. 네네. 보통 5대1이면 물이 5고 약이 1인가 네. 이렇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아예 듣고 와야 되겠군요.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더 궁금한 건 많은데. 이 방송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한 점이 네.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관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면서 좀 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도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21번님, 안녕하세요. 대치가 2년째 열리지 않고 있어요. 수령은 10년생 정도이고요. 매년 강전지를 했습니다. 새순이 나와서 가지는 무성했으나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왜일까요? 하셨어요. 네. 과수작물들은 또 이제 특징이 해거리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많이 열매를 맺게 되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그 이듬해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그런 해거리 증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해거리 증상이 대개가 영양 관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늦게 거름하고 그다음에 전지전정 작업, 강전정은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네. 거름 관리라든지 이런 거 영양 관리를 좀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도 계속 걸음을 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내년을 하셔야 위해서.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또 볼게요. 3312번님. 가을에 식목을 하려는데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보통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에서부터 한 3월, 우리가 식목일이 4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4월은 너무 벌써 수액을 끌어올리고 있는 시기라서 네.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 식목을 하게 됩니다. 한겨울이라도 땅이 얼지 않았다면 심을 수 있습니다. 좀 날이 따뜻한 곳이면 괜찮군요. 네네. 전영숙님 안녕하세요. 옥상 텃밭에 열무를 심어서 김치를 담궈 먹곤 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번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요. 시들시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물을 주는데요.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네. 예측하신 대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물을 주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고요. 네. 한낮에 물을 주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과습하게 되면 네. 무 뿌리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무 병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무 뿌리에 속이 이렇게 검어지는 그런 이제 병도 오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애정을 듬뿍 네. 담아서 주셨나 봐요. 보통 이제 배추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이제 같은 과니까 뭐 한낮에는 이렇게 시들어 있다가 네. 저녁 때쯤 되면 또 반듯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런 이제 물 과습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1178번님, 가을 무를 심었더니 속잎이 나오니까 자꾸만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어느 정도 벌써 자랐기 때문에 송잎이 넘어질까요? 저는 아직도 반듯한데. 그렇군요. 네. 잎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르게 되면 넘어지고요. 네.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게 넘어져서 까만 그 비닐 멀칭용에 닿아서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증상만 없다면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늘해지면 또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들어서도 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불안정한 날씨 참고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